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공개한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훈련함에서 전투함으로 변신을 알리는 등 해군력을 과시하며 중국이 엄청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변신한 항모에 대해 자화자찬하며 미국에 필적할 해군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결국 랴오닝함이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게 밝혀져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조차 자원 낭비다라는 의견이 속출하며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최근 훈련함에서 전투함으로 변신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대대적으로 오픈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언론에서는 1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게 싹 다 바꿨다며 해상 시범 운항에 들어간 랴오닝함을 선전하기에 바빴는데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1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1년간의 개조 작업을 마치고 해상 시범 운항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가 공개한 사진들은 랴오닝함이 전날 예인선 도움을 받아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를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랴오닝함의 갑판에는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와 J-15 함재기의 실물 크기 모형이 놓여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랴오닝함의 항해 모습이 공개된 건 작년 2월 28일 보수 및 등급 상향 작업을 위해 조선소에 들어간 뒤 처음으로 꼭 1년 만이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랴오닝함은 이달 9일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훈련용 항공모함에서 전투용 항공모함으로 바뀔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의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1년에 걸친 스키점프대 방식의 구형 항공모함으로 그동안 중국은 이를 훈련용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실제로 랴오닝함은 중국이 옛 소련의 미완성 항모를 구입해 개조한 퇴물로 평가되기도 했는데, 이런 이유로 개조가 필요했던 겁니다. 소련으로부터 넘어올 당시 랴오닝함은 레이더나 통합전투 시스템과 같은 전자장비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며 엔진도 없이 골격과 선체만 완성된 상태로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에서 개조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무장이나 전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모두 메이드 인 차이나를 썼기 때문에 성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항모 설계 기술을 전수해줄 나라가 사실상 없었기에 어떻게든 자력으로 만들어야 했기에 성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2035년까지 최소 6개의 항공모함 전투단을 창설한다는 계획으로 오래전부터 바다로 향하겠다는 열망을 갖고 해양 진출 루트를 개발하면서 전략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패권국인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최근 중국은 랴오닝함, 산둥함, 푸제남 등 총 3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해 각급 함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태평양 연안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모함 이름인 랴오닝과 산둥은 청일전쟁 패전 지역으로 해양에 대한 중국의 집념이 얼마나 강렬하고 뿌리가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이유로 랴오닝함뿐 아니라 산둥함과 푸제남에도 J-35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항모의 전투 능력이 크게 증강될 거라는 게 중국 해군의 기대입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는 산둥함과 랴오닝함이 동시에 작전에 투입되면 거의 30대의 J-15 전투기를 발진시켜 미국 항모 전단의 전투기에 맞설 수 있게 된다며 미군의 수적 우세를 효율적으로 상쇄시킬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용에서 전투용으로 개조한 랴오닝함의 변신이 꽤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랴오닝은 항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년간 개조를 했다고 해도 원천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으므로 이전에 나왔던 굴욕의 상황들이 이어질 거라는 게 불보듯 뻔합니다. 예전에도 랴오닝함을 불안한 시선을 보는 이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14년 디펜스 리뷰는 랴오닝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 짝퉁 함재기로 이뤄진 랴오닝함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한 겁니다. 과거 러시아 해군의 조선 전문가 역시 랴오닝함에 대해 20년간 유지 보수가 되지 않은 데다 특히 용접 부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내부의 강판이 변형돼 선체가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해군 전문가도 변형이나 기울기가 생기면 배는 폐기된다. 내부의 상황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랴오닝 개장 속도가 빨랐던 건 인상 깊다며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 랴오닝함이 훈련용에서 전투용으로 개조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훈련 항모 이상의 전투기를 충분히 만재하기에는 금속 피로도가 심해 언제 또 불시의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랴오닝함뿐 아니라 산둥함 역시 상황은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들 항모가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방법은 스키점프대를 이용하는 구식 버전입니다. 이런 이유로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당연히 이륙 중량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활주로가 짧은 항모에서 오로지 스키점프대만 의존해 이륙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가벼워야 하는데 이러면 무장, 조기경보기 등 기타 최신식 전자기기들의 탑재를 줄여야 하고 적재 연료 또한 최대한 멀 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무장과 연료를 적게 탑재하면 사실상 작전 반경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동시에 전투력 또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중국의 항모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유들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항모는 시속 250km 이상으로 급가속하는 전자식 캐터필트 발사기를 사용해 함재기 이륙 중량이 45톤에 이르며 원거리 항해나 작전에 지장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산둥함의 경우 자체 연료로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15일밖에 되지 않는데 작전에 출격하는 기타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항해일은 일주일에 불과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랴오닝함은 얼마 전 괌으로 원거리 항해에 나갔을 때 보급함에게 무려 4번이나 연료를 보급받고서야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랴오닝함과 산둥함의 하루 평균 전투기 출격 횟수는 제럴드 포드함이 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회 정도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은 미국을 금세 따라 잡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 해군에 대적할 만큼의 역량은 절대 아닙니다. 미 해군이 실전을 포함해 수십 년간 수행해온 항모 기술과 작전을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도 중국의 항모라면 이름만 듣기만 해도 코웃음을 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미 해군이 홈페이지에 올린 한 장의 사진에 중국이 부글부글 끓었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항모 랴오닝함이 미 해군으로부터 발고기 굴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칠함대 소속 미사일 구축함 머스티노의 로버트 함장이 난간에 다리를 꼬아 올린 채 비스듬히 앉아 부함장과 함께 항해 중인 랴오닝함을 느긋하게 내려다보는 사진이 공개됐었는데요. 특히나 머스티노가 중국 항모전단 사이에 보란듯이 끼어들어 랴오닝함을 뒤쫓는 위성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된통 굴욕을 당했었습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미 군함이 무인지경처럼 중국 항모전단에 끼어든 건 중국 군함이 항모를 보호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제대로 지켜볼 가치도 없다는 거다. 미군 눈에는 랴오닝함이 앞에 지나가는 게 장난감으로 보이는 거다 등의 밀덕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랴오닝함은 발고기 굴욕 당시 미국과 일본 군함에 사실상 포위당하면서 실전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당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당시 중국인들조차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네티즌들은 랴오닝함은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바다에서 갑판을 씻고 있는 중이다. 잠수함 운반선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전투용으로 개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랴오닝함의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중국의 계획대로는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돈과 시간만 쓰고 국제적 망신만 당하는 상황이 현재 중국이 보유한 항모가 세척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이것들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중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노가 계류 시험을 시작했다고 알리며 이르면 올해 정식 취역할 거라고 공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첫 항공모함을 보유한 지 10년 만에 세척을 보유하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알리며 중국 매체에서도 떠들썩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의 첫 항모인 랴오닝함이 취역한 후 10년 만에 항공모함 세척을 보유한 해양강국이 됐다며 푸제남은 랴오닝함, 산둥함과 동일하게 재래식 항모이지만 함재기 이착륙을 위한 캐터펄트가 최초로 탑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항모 세척을 보유한 해양강국이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모두가 구식 기술로 만들어져
성능과 작전 능력 모든 면에서 미국을 대적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랴오닝함은 중국의 첫 번째 항모라는 상징성을 빼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은 순수 중국 기술로 만들어져 신뢰성이 바닥인데다 푸젠함은 가장 최신 기술을 탑재했지만 여전히 재래식 디젤 엔진을 이용합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 항모들의 탑재기는 3050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중국이 그토록 바라는 해양강국이라는 원대한 꿈은 영영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의 총통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대만 해협 중간선에 출현시켜 또다시 대만 총통 선거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대만과 중국 본토를 구분하는 대만 해협을 통해 남쪽으로 항행해 중간선 서쪽에 머물렀습니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경계선으로 미국은 이 선을 넘지 말라는 암묵적 합의를 중국과 대만 양측에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 해협이 국제수로가 아니며 자국의 내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최근 중국군의 동향은 아예 이 중간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중간선의 소실을 노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반대로 대만의 경우에는 이 중간선이 유지되지 않으면 방어선은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중간선에 출현한 때는 다음 달 13일 실시되는 대만 총통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현재 대만 총통선거는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는 집권 민진당, 중국과 밀착을 추구하는 국민당, 중국과의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중도 노선을 따르는 민중당 간 3파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 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중국이 이렇게 총통 선거를 코앞두고 항모를 통해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번 항모 전단에는 해외에서 갖은 진상을 부리고 다니며 악명이 높은 산둥함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도 자신들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 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올 봄에는 산둥함에서 전투기와 헬기 등 함재기 620여 대가 이륙했다고 홍보하면서 함재기 출격 기록을 갱신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둥함의 실체는 함재기로 헬기를 사용하는 반쪽짜리 항공모함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620대 대부분은 헬기인 것입니다. 중국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의 회동 때에도 산둥함 항모 전단을 투입해 대대적인 대만 포위 공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 함대 소속 니미츠 항모 전단을 투입해 만물을 놓았는데요. 양국 항모 전단이 불과 400km도 안 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대립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산둥함 항모 전단의 서태평양 훈련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대만 독립 세력은 이제 도간에 든 쥐라고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산둥함 항모 소식을 전한 미국의 반응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담담했습니다. 크리스 미거 국방부 장관 보좌관은 당시 미국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미츠 항모 전단이 서태평양의 공해와 상공에서 안전하고 책임있게 훈련을 전개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중국 항모 전단이 미국 항모 전단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대대적인 항모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항모는 기술적으로나 작전 경험 측면에서 미국 항모 전단의 상대가 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전통적으로 육군에 비해 해군 전력이 약했던 중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항모 확보에 부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옛소련의 발야그 항모를 개조해 랴오닝함을 취역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랴오닝함은 사실상 함재기 이착륙 연습을 위한 훈련용 항모로 평가받습니다. 미군 고위 관계자가 랴오닝함을 둘러본 뒤 장난감 수준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미군은 랴오닝함을 항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절치부심한 중국은 랴오닝함 개조 과정에서 배운 항모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2019년 자체적으로 설계해 제작한 첫 국산 항모인 산둥함을 취역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둥함은 외관은 랴오닝함과 비슷하지만 갑판 공간 설계를 크게 바꿔 함재기 탑재 대수를 40대 이상으로 대폭 늘렸고 갑판 아래도 함재기 적재 공간을 늘리는 등 서방국가 항모와 비슷한 형태로 구성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뱃머리 부분을 12도가량 들어 올려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스키점프대 등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랴오닝함과 산둥함이 채용한 옛소련식 스키점프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함재기의 이륙 중량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육상에 비해 활주로가 짧은 항모에서 함재기가 자체 동력으로 이륙하려다 보니 기체를 가볍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무장도 최소화하고 적재 연료도 줄여야만 합니다. 더구나 항모의 전투력을 가능하는 척도인 소티소티 출격 횟수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산둥함은 하나의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 전투기가 한 대씩 시간을 두고 이륙하는 시스템인 반면 미국의 레이건함은 4개의 증기식 캐터펄트를 장착해 2대의 전투기가 연속적으로 출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캐터펄트식은 출격 횟수가 스키 점프 방식의 23배로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동력 성능에 있어서 중국 항모는 미 항모에 비해 크게 뒤떨어집니다.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물론 중국이 곧 해상시험에 들어가는 푸젠함 등도 모두 디젤 엔진을 장착한 재래식 항모인 반면 미국은 핵추진 동력을 쓰고 있습니다. 핵추진 항모는 별도의 급유 없이 장기간 해상에 머무르면서 작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재래식 동력을 사용하면 작전 기간이 10일 전후로 줄어듭니다.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엔진 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실은 보급선이 계속 따라다녀야 합니다. 주목해서 볼 점은 지난번 서태평양 진출 훈련을 한 산둥함도 호위함 한 척과 보급함 한 척 등 달랑 2척의 수상함만 거느린 채 훈련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즉 산둥함이 훈련에 한번 나오면 모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기름 걱정하기 바쁜 상황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첫 국산 항모 산둥함은 2019년 취역했지만 서태평양 진출 훈련은 올봄이 처음이었습니다. 취역 후 무려 4년 만에 원거리 훈련에 나선 것이었는데요. 지난해 6월에는 조선소에 들어간 산둥함 항모 갑판에 구멍이 숭숭 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갑판용 강재가 함재기의 속도와 충격을 버텨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체를 구성하는 강재에 금이가 침수가 있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부실 시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중국 항모가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핵추진 기술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재래식 동력을 쓰는 푸젠함이 세계의 전자식 사출기를 제대로 가동할 만한 전력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식 사출기를 운용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을 생산하는 별도의 디젤 발전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중국군 해군사령부 중령 출신의 야오청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젠함은 만재 배수량이 8만 T인데 연료 적재량이 그중 4분의 1인 1만 8천 T에 이르고 연료 보급선까지 따라붙는다. 항모 운항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전자식 사출기에 필요한 전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미 항모를 따라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도 띄우려고 하는 산둥함을 탄생시킨 총책임자이자 산둥함의 아버지로 불리는 전직 간부 후원밍이 숙청당해 중국 인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27일 상하이 인민법원은 후원밍 전 회장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국유기업들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공사 발주와 합작, 원자재 구매, 간부 승진 등 인사 과정에서 약 109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거나 챙기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약 18억 원은 실제 수뢰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중국 선박중공업 회장이었던 시기 부실한 민영 조선소를 인수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후원밍은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많은 이목이 그에게 쏠린 것일까요? 한마디로 후원밍은 중국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탄생에 있어 요직 중 요직을 거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항공공업과 중국병기공업그룹의 요직을 두루 거친 후 2010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중국 핵심 해군 장비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중국 선박중공업 서기 겸 부총경리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후원밍 인생의 정점은
중국 최초의 국산 항모인 산둥함 연구 개발의 총지휘자로 나서 2019년 산둥함이 정식 취역했을 때였습니다. 중국 최초 항모인 야오닝함이 미완성 항모를 사들여 개조한 것인데 반해 산둥함은 중국 최초의 독자 기술로 건조된 항모로 중국 해양 굴기에 이정표를 세우며 해군력 증강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총책임자였던 후원밍은 산둥함 개발로 단숨에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국민 영웅은 수레제와 직권 남용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후원밍이 산둥함 개발을 진두지휘했고 육해 공군 3군의 군사장비 건조에도 관여했다며 그의 낙마가 국가 기밀 유출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중국 첫 국산 항모를 탄생시킨 국민 영웅마저 숙청되는 등 엄청난 회오리가 펼쳐지고 몇 해십 년 동안 중국군에 충성해온 간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최근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발전 방안 연구 등을 총괄하던 한국국방연구원 KIDA의 고병성 획득 사업 분석단장이 과로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는 KF-21 전투기 사업 분석단을 이끌어왔고 최근 KF-21의 첫 양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와 관련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단장은 양산하면서 미사일 성능도 업그레이드하면 된다는 개발사 측과 절충안을 찾으려 수일간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무기체계 전문가로 지난 20여 년간 KIDA에서 근무한 그의 손을 거쳐간 주요 무기만 45가지는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 연구원이 지난 21일 실험 중 폭발로 순직한 사건에 이어 국방 업무에 종사하는 또 한 명의 이름 없는 영웅이 일터에서 본분을 다하다 소천했다며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국방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 인력에 대한 두 나라의 상반된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자기들의 국산 첫 항공모함을 탄생시킬 정도로 국가에 헌신했고 한때 국민 영웅으로 떠받들었던 인물까지도 하루아침에 숙청할 정도로 피바람이 물고 있습니다. 대체 중국군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로켓군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핵전력과 우주전력을 망라하며 군개혁의 상징이자 중국군의 미래로 엄청난 지원을 받았던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창군 8년 만에 비리로 얼룩져 지금은 최대의 자랑이 최대의 숙청 대상이 되고 말았는데요. 로켓군 내부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앞으로 수년간 시진핑 주석이 전쟁을 결단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중국군 내부에서는 숙청의 회오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8년 전 시 주석은 로켓군의 핵미사일 운용부대는 물론 우주방어부대, 전략핵잠수함부대, 전략폭격기부대를 모두 묶어 안겨주었습니다. 핵심 비대칭 전력인 핵과 우주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전력을 총망라해 로켓군이야말로 중국의 전략적 버팀목이자 안보 수호의 토대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돌아온 건 미사일 연료로 헛골을 구워 먹었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로 핵심 물자를 빼돌리는 부정부패였습니다. 막대한 정부 자금을 투입해 힘을 한껏 몰아주었지만 이 자금이 로켓군 수뇌부에 오히려 부정부패가 싹 들 기회를 준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추락해버린 로켓군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우주탐사 스타트업 오리엔스페이스가 개발한 로켓 그래비티 1그래버티 1이 황해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발사됐습니다. 이날 황해에서는 그래비티 로켓 발사와 함께 두 개의 커다란 가스 기둥과 파편 조각들이 하늘에 날아오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번에 발사된 그래비티 1호는 완전 고체형 추진체로 이번 발사로 중국 상업용 로켓 탑재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우주탐사 스타트업 오리엔스페이스 측은 그래비티 1호 로켓이 상업용 기상 위성 3기를 우주 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래비티 1호의 발사는 중국에서 진행된 올해 네 번째 우주 탐사 임무였습니다. 미국을 넘어 2045년 우주 최강국에 오르겠다는 중국의 우주 굴기가 속도를 내면서 최근 중국도 미국처럼 우주 탐사에서 민간 업체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로켓 발사 횟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은 중국 상업용 우주 탐사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비티 1호는 발사 용량 측면에서 중국 우주기업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바다 위 선박에서 로켓 발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의 우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로켓과 위성 발사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문제는 중국이 발사한 로켓이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주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너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 중국은 화물 우주선을 자국 우주정거장 텐군과 도킹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화물 우주선 텐저우 7호는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로켓 창정 7호 야오 8에 실려 발사됐는데요. 지난 19일 중국 매체들은 일제 텐저우 7호가 3시간가량을 비행해 18일 오전 텐궁의 본체 모듈 테너와 도킹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화물 우주선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엄청난 양의 과일과 채소가 실려 있었습니다. 중국 유인 우주국 CMSA은 중국 우주인들이 신선한 과일을 먹고 싶어 했다. 이번에 텐저우 7호는 2400kg의 과일, 채소와 생활물자를 우주로 보냈다 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중국 우주비행사 3명은 지난해 10월 26일 이후 우주정거장 텐궁에서 3개월째 거주하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를 두고 우주에 중국만의 집을 갖는 꿈이 현실이 됐다며, T자형 구조인 텐궁은 지구 저궤도인 고도 390km 상공에 떠 있는데요. 3개 모듈의 무게는 66t에 이르며 이곳에서 중국은 총 1000건이 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주인들이 먹고 마시고 실험하며 내놓는 쓰레기도 많을 텐데 여기에 과일과 채소까지 실어보낸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매년 유인 우주선 2대와 화물 우주선 12대를 발사해 텐군과 도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중국이 유인 우주선을 보내고 화물 우주선을 오가게 하면 할수록 얼마나 더 많은 우주 쓰레기를 양산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벤트가 무색하게도 중국 로켓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미중 간 우주기술 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 상하이에서 로켓 연료 탱크 실험 중 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 29일 중국 민간 우주기업 란젠 우주항공은 상하이 우주비행연구소의 야외 시설에서 로켓 연료 탱크 실험을 하던 중 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란젠 우주항공은 폭발은 없었다며 직원들은 가벼운 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SNS에 올라오지 않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 실험이 진행된 숭장구 인근 위수로 주민들은 당일 오후 7시 30분께 쾅 소리와 함께 창문이 흔들렸다고 중국 소설미디어 웨이보에 즉각 올렸습니다. 한 주민은 창문이 심하게 흔들렸고 도로에 소방차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또 다른 주민은 지진이나 엄청난 천둥처럼 느껴졌다고 올렸습니다. 웨이보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란젠 우주항공 직원 3명이 숭장 중심병원에서 머리와 손 부상을 치료받았습니다. 더구나 이 회사의 한 직원은 언론에 탱크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이번 압력 실험에 극저온 액체 질소가 사용됐다며 이번 실험이 로켓 주체 2호의 개량형 모델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적재량을 늘리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란젠 우주항공은 작년 12월 세계 최초로 액체 산소와 메탄을 동력원으로 삼은 로켓 주체 2호 Y3을 이용해 세계의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작년 7월 주체 2호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등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액체 메탄 로켓 발사에 성공한 기업이 됐는데요. 고성능, 저비용의 메탄 추진 엔진은 고체 연료나 액체 수소 등을 사용하는 기존 로켓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더 안전해 특히 재사용 로켓 개발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차세대 로켓공학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왜 이런 폭발이 일어났는지, 어떤 실험을 하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텐데 워낙 비밀에 붙이는 중국인지라 앞으로 얼마나 더 이와 유사한 폭발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 실험실 주변 마을 사람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중국에서 발사한 로켓의 잔해 일부가 발사 도중
한 주택가 근처에 떨어져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 CNSA는 지난달 26일 스촨성 시창 위성발사센터에서 2대의 위성을 탑재한 장정 3B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한 쌍의 위성은 중국 위성항법 시스템 베이더우 사용 목적으로 발사됐고 계획대로 지구 중계도에 정확하게 안착했습니다. 문제는 발사 후 잔해였습니다. 장정 3B 로켓 측면 부스터 한 쌍으로 보이는 잔해가 민가 근처에 떨어진 것인데요. 이 역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SNS에 공유한 영상을 보면 광시 장족자치구 근처 산으로 부스터가 떨어져 폭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치는 스촨성 시창 남쪽이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주택 바로 뒤편으로 잔해가 떨어져 주변이 황색 연기로 뒤덮인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우주 전문 기자 앤드류 존스는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런 종류의 부스터 낙하 액션은 베이더우 위성을 발사한 장거리 로켓 3B의 특징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의 장정 3B 1단 및 4개의 사이드 부스터는 사산화 질소와 UDMH 조합을 사용한다며 두 연기 모두 흡입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맹독성 화학물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로켓 잔해가 민가 부근에 떨어졌으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베이더우 위성을 발사하면서 로켓 부스터가 민가 근처에 떨어진 보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는 부스터가 주택 위에 떨어져 집 한 채를 완전히 파괴한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 위성 발사대가 해안가가 아닌 내륙에 있어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중국은 발사대를 옮길 생각은 안 하고 로켓 발사 전 인근 주민들에게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공지와 대피령을 내리는 선에서 로켓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는 민간 업체대로 또 로켓군은 로켓군대로 중국의 우주 관련 산업은 이처럼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로켓군 수뇌부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해도 제대로 장악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점에 있습니다. 시 주석은 새 로켓군 사령원과 정치위원회, 왕허우빈 전 해군 부사령관, 쉬시성 전 남부전구 공군 정치위원을 각각 임명했는데요. 둘 다 로켓군은 처음인 인물들입니다. 로켓군은 우주기술과 핵전력 등 첨단 기술이 핵심인데 이런 첨단 기술은 몰라도 충성도가 높고 군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을 수뇌부에 앉힌다면 비리는 없을지 몰라도 문외한이 지휘 계통을 바로 세우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숙청은 계속 이어지고 현재 로켓군 내부의 긴장감은 필요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적인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받는 압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며 이 과정에서 일탈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는 뜻인데요. 중국에서 핵이나 우주과학 같은 비대칭 전력이 중시되면서 로켓군 내부에서는 언제든 미국에 관련 전력이 노출돼 비공식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바그너 그룹의 반란을 보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숙청 작업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고 숙청이 계속되는 한시 주석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결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늘 등장하는 이야기가 과연 실제 한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입니다. 한때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20년 근무한 주한미 군사령관의 발언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전쟁하면 한국이 100%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는데 이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그 발언을 믿었습니다. 건달과 격투기 선수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지금은 조금 허당스러운 캐릭터로 활동 중이지만 한국 종합격투기의 전설인 김동현 선수는 종합격투기를 20년 해오면서 어디 일진, 학교짱, 어디 지역짱 이런 사람들을 무수히 만났다. 실제 스파링을 해보니 그냥 처음 운동 배우러 온 일반 회원과 하나도 다를 게 없더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실제 격투기 선수들은 밥 먹고 싸움만 연구하고 싸우는 연습만 수백 번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달이나 양아치가 덩치 믿고 싸움을 걸었다가는 낭패를 볼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일본이 한국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왜냐면 한국은 벌써 70년 넘게 전쟁 훈련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굳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주한미 군사령관의 발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얼마 전 한국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과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포진했을까요? 미국에 소재한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민간 군사력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매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군사력을 평가해 그 랭킹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역시 군사력 지수를 평가한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군사력 평가 지수는 병력 규모와 육해공군의 무기체계 보유량, 인구와 병력수, 무기, 국방 예산 등 50개 항목을 종합해 산출되는데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민간 기관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순위는 미 의회 도서관 및 CIA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현존하는 군사력 평가 지수로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 자료가 완벽히 한 국가의 절대적인 순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대륙이 다르고 위협 수준이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밀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일본과 같은 열도 국가는 섬나라이므로 해군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만 네팔이나 부탄과 같은 내륙 국가는 바다가 없으므로 해군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호기심 차원에서 이를 살펴보는 것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올 2024년 발표된 군사력 지수에서 한국은 전 세계 145개 조사 대상국 중 0.1416점을 받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순위는 2023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2013년 9위, 2014년 7위로 꾸준히 상승하다 2020년부터 6위를 차지해왔습니다. 다른 국가를 좀 살펴볼까요? 지난 2023년과 비교했을 때 1위부터 4위까지는 순위의 변동이 없습니다. 미국이 1위, 러시아가 2위, 중국이 3위, 인도가 4위죠. 그런데 전 세계 군사력 탑 5 중 유일하게 순위 변동이 생긴 국가가 한국입니다. 전체 인구 596만 명 중 동원 가능한 병력이 이 598만 명인데 이는 전 세계 27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중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바로 예비군 전력입니다. 한국이 가용한 예비군은 총 310만 명인데 이는 전 세계 2위 1위 베트남에 해당합니다. 한국이 특히 강점을 보이는 것은 무기 분야인데요. 1953년 이후로 끊임없이 남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보이는 북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그간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무기 기술력을 끌어올렸고 거의 대부분의 무기를 전 세계 곳곳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를 정도로 화력이 막강한데 K9로 대표되는 한국의 자주포는 총 389문을 운용 중으로 세계 4위, 견인포는 총 4,863문으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화력을 담당하는 많은 무기들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는 그 성능을 입증해줍니다. 지난 2023년 한국은 총 130억 달러, 한화로 16조 9영억 원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2022년보다 크게 줄었지만 수출 대상국은 12개국으로 300가량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는 폴란드 수출이 전체 72%를 차지했지만 2023년에는 폴란드 이외 수출 비중이 62%로 급증해 수출 지역의 다변화라는 고무적인 결과를 도출했죠.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규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1년 72억 5억만 달러로 급증하더니 2022년 폴란드라는 큰 고객을 만나면서 17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년 평균 약 50억 달러의 무기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본격적으로 흑자로 돌아섰고 K방산은 명실상부한 한국의 먹거리 산업이 됐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수출 비중이 크게 늘었죠. 스웨덴에 위치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IPRI는 매 5년 단위로 국제무기거래 동향을 발표하는데 한국은 2018-2022년 기준 전 세계 시장에서 2.4% 점유율을 차지해 세계 9위에 랭크됐습니다. 방위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직전 5개년 2013-2017 조사에서 1.3%에 그쳤던 점유율이
2배 가까이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파리 스페인이 0.6%와 거의 차이가 없고 전통적인 무기 수출 강국 이스라엘이 0.3%를 근소하게 앞섰죠. 특히 유럽이 한국의 큰 고객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간 유럽은 NATO만 믿고 전체적인 군사비 지출을 등한시해왔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무기고 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5일 나토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무기 생산 역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포럼을 개최했는데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올해 처음으로 일본, 한국, 호주 등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도 참석했다며 이는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파트너국의 정부와 업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죠. 이 포럼은 나토가 방산 조달 등과 관련해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역내 방산업계에 설명하는 한편 각국 정부 및 업계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참석시켰습니다. 2년 만에 열린 포럼은 그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 우크라이나 지원이 장기화되며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고가 바닥나면서 공동조달 확대 및 생산 가속화 요구가 고조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미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의 무기를 수출한 한국은 이를 기점으로 유럽의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냐면 유럽의 무기 부족 사태는 심각한 상황으로 좀 과장하면 한국에 손을 벌리지 않으면 안보에 빵꾸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한국 군사력 순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한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핵을 보유한 국가들보다 순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비핵 보유국 중에서는 독보적인 1위라는 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핵을 보유한 국가는 9개 정도로 보는데 그중 NPTNUCLAR 프롤리퍼레이션 트리티에 가입한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이고 미가입 핵보유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은 5위, 그러니까 핵을 보유한 영국 6위, 파키스탄 9위, 프랑스 11위, 이스라엘 17위, 북한 36위보다 높은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한국 군사력에 영향을 미친 수치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총 국방 예산은 447억 달러, 현역 병력은 약 50만 명, 전차와 장갑차 등 탱크 501문, 자주포 389문, 항공기 576대, 잠수함 2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우리 군만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최첨단 무기 체계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협상 끝에 미사일 사거리가 해제되면서 현무 4, 현무 5와 같은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군정찰 위성 등 최첨단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죠. 하지만 핵잠 등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순위를 매긴다면 오로지 재래식 무기만 보유한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10위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GFP상 36위에 불과한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한국보다 앞서게 되죠. 그래서 늘 아쉬운 것이 한국의 핵보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핵을 만들 수 없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작년 1월 30일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가 한국의 핵무장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핵과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시그프리드 S. 해커는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핵무기를 금방 만들 수 있겠지만 핵무장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최대 핵연구시설인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장을 지낸 인물로 2010년 북한의 초청을 받아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과 원심 분리기 시설 등을 직접 둘러본 몇 안 되는 전문가죠. 이 세미나에서 그는 핵무장은 12개 핵무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핵무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무기급 핵연료, 핵실험을 통한 검증, 핵무기를 발사할 수단이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며 한국의 과학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한국의 어느 지역이 자기 땅에서 지하 핵실험을 하라고 자원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핵을 개발할 충분한 과학적인 능력이 있지만 핵실험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더 큰 문제라고 본 겁니다. 사실 한국의 핵개발 능력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2015년 4월 27일 찰스 퍼거슨 찰즈 T. 퍼거선 미국 과학자협회 회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헨리 소콜스키 등 미국의 대표적 비확산 전문가 및 의회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비공개로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된 후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었죠. 퍼거슨은 보고서에서 경제 제재로 인해 한국이 핵무장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렵다며 인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인도는 1998년 핵실험 이후 경제 제재를 당했지만 이는 1년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지속하기에는 인도의 거대한 내수시장 진출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이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의 대항 세력으로서 인도가 지닌 군사적인 가치 역시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인도만큼의 거대한 내수시장은 없지만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고 또한 미국에서 사용되는 소비재의 상당수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경제적, 외교적 제재가 사라진다면 과연 한국은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 말이죠. 보고서는 한국이 이미 과도할 정도로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봤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핵물질핵 탄두 설계, 운반 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핵물질의 경우 경주 월성에 위치한 4개의 중수로에서 매년 플루토늄이 생산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2,500kg 생산되는데 이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핵폭탄이 416개입니다. 플루토늄과 3중수소는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물질인데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미국, 캐나다, 한국 3개국에 불과하죠. 여기에 핵탄두 설계에 필요한 고속전자기 폭장치 및 고성능 폭약 생산 기술은 이미 한국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확보됐을 것으로 봅니다. 운반체계 역시 충분합니다. 한국에는 이미 현무라는 세계 최강의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시리즈를 사거리별로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뿐 아니라 얼마 전에는 도산 안창호함을 이용해 SLBM 발사 기술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핵개발 기술은 이미 차고 넘치지만 사회적인 합의나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만들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핵폭탄을 개발한다면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